우리 잠깐 쉬었는데. 예, 아유, 독시리가 생각보다 세네. 안 맞아, 잘. 그래서 주먹을 다 피했습니다. 예. 맞아도 웃어. 근데 김도인이 없으니까 허전하다. 너무 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운도 빠지고 피가 안 멈춰. 그러니까 뭔 소리요? 우리 지금 2부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도인님께서는 오늘 건강 문제로 위경련이 너무 있어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았을 텐데. 도 닦으면 뭐 하나? 도 닦아. 아니 이분이 근데 도만 닦으시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런 얘기하는 거 다 나중에 듣고 안 들어 이상. 찬스야. 욕 좀 해야 되겠다. 욕 좀 하자 우리. 김도인 못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있을 때 괜히 예쁘다고 맨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되게 아름다우세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정치적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주체 엘리트, 대의제 그리고 시민 세 가지 주체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깡 선생이 수위 조절을 좀 했어. 아까 전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근데 일단 우리 두 번째 대의원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가정을 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의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얘기 잠깐 진행하기 전에 네네.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게 현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정당 정치 시스템이죠. 그렇죠. 정당 그렇죠. 정치. 예. 그래서 이념과 정책 방향을 지닌 정당 조직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 정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게 이제 투표를 하면서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것인가, 그렇죠. 혹은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 것인가 이런 투표를 실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당 정치가 중심이 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금 최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결론은 뭐야? 돈이지 뭐 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선거 공보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나도 나가겠더라고.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내가 알려줄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근데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의원 되면 좋아. 국회의원이 우리 전국에 이제 299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243명.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차례대로 그 정당에서 되는 게 비례대표인데 구분하지 말고 일단 국회의원 299명이 되면 좋습니다. 일단은 혜택들이 좋은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월 평균 수령액이 975만 원 정도가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별로 안 되지. 이건 진짜? 그렇죠. 뭐 1억. 그분들 1억 그거 어떻게 애들 대학이나 보내겠어요? 그죠. 월 평균 수령액은 그러니까 1억밖에 안 돼. 또 따로 나오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4,750만 중에서 300명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건 적게 받으시는 건데 차량 유지비로 월 125만 원 정도가 또 나오세요. 그다음에 통신 요금이 91만 원. 그래서 무슨 통신 뭐 카드깡 이런 거 많이 죄송합니다. 예. 통신을 왜 91만 원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그다음에 정책 자료 발간비로 연 1,400만 원. 그다음에 후원금을 또 모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한돼 있어. 그래서 연간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도 모으실 수 있고 보좌관이나 비서관 10명 정도를 9명 정도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턴을 포함시켜서 9명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을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월급을 주면 연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근속 연수랑 불문해서 1년만 해도 우리 잘 알고 있죠. 63세 이후부터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받으시고. 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1년 정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 우리도 국민연금 납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10년 납입해야지 55세부터 월 79만 원 나오는데. 많이 주네. 그죠, 많이 주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 한 일도 없는데 뭐. 그리고 공항 이용이 또 혜택이 있더라고요. 공항을 이용하면. 공항? 예. 그러면 이제 해외 출장 시에 비즈니스석이 무료인데 관례상 이걸 1등급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때. 그러겠지. 근데 나 몰랐는데 난 아니 뭐 그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막 2시간 정도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 게 없고 공항 의전실에서 휴식하다가 바로 비행기 의전실이 따로 있으니까 좋겠다. 그죠. KTX도 무료고. 저는 그런 건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공무를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스웨덴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한다 했더니 스웨덴 사람 놀라는 거야. 왜요? 이거 공포스럽대. 왜냐면은 이런 특권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그 스웨덴에서는 정치인이 거의 노예라고 직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업으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한대. 왜냐면 완벽한 봉사고 연속으로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깨끗하고 한다는데 어쨌든 한국의 국회의원분들은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이 정도는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가자 선거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아까 그 얘기했는데 돈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국회의원에 한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지방의원 얘기도 할게. 좀 쉬운 거.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뽑힐 수 있죠. 왜냐면 광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탁금은 내가 국회의원에게 신청을 하는 거야. 그 후보자로 나가려면은 선관위한테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맡겨야 돼요.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월세 보증금 넣듯이 뭐 그렇지요. 거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을 맡기는 겁니다. 대통령은 후보가 되려면 3억 정도를 기탁금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서울시 후보나 이 정도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상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15% 이상의 득표가 있으면 100% 환급.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5% 같은 경우에는 50%를 보존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기탁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탁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선거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은 559억, 18대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559억까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고 내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15% 이상이 득표가 되면은 이걸 국가가 다 환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죠? 정치 선거 활동하거나 이럴 때 들어간 비용들, 그렇죠. 현수막 붙이고 이거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광고하고, 그렇죠. 네이버에 광고하고 길거리에 유세원들 그렇죠. 밥 사주고 이런 거도. 그다음에 공개 장소를 대여할 때도 돈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몰랐는데 문자 서비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많이 받았잖아. 그거 가입한 한 500만 원 든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한편으로는 그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는 걸 좀 보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도 근데 하고. 문제는 우리 이 보존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15% 이상일 때 100% 보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실이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 그럼 선거 비용으로 559억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나왔다. 그럼 37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이다? 그러면 1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족하죠, 솔직히. 그치, 부족하고, 정당이라는 그 큰 규모의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조차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 후원하는 방법 모르잖아. 정치 후원금이라는 게 있고 펀드도 있는데 우리 안 해요, 잘. 그죠? 일반적으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봐. 내 독실인데 기독당을 대표해가지고 나왔어. 기독당 하면 안 되겠다. 기독당 말고 종교통합당. 종교통합당으로 해서 나왔어요. 반종교통합당? 그렇지. 종교통합당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 대통령 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 기업 후원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필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당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실이가 그걸 어디서 모으느냐. 그래요. 독실이가 그래서 기업밖에 없어. 기업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찾아갑니다. LG 뭐 이런 데 막 찾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장님 좀 뵙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셨어. 그럼 독실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테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금 검사를 그걸 뭐라고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고 보는 정당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 후원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이익에 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끼를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딜 이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들한테 미끼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업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니네 다 망가뜨리겠다. 너네 세금 높일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후원을 받는다면 기업에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한테 돈 준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 누군 거야? 시민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선되고 나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은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좀 하려고. 옛날에 이 방송을 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초년생들이 들으시니까 굉장히 추억의 전설들이. 네, 추억의 얘기. 예, 우리 막 고등학교 때 일인가요? 예. 아니 우리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일인가? 그래서 우리 16대 대통령 때 그 얘기 옛날 얘기야. 추억의 얘기. 차떼기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차떼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차떼기라고 하면은 배추, 뭐 양파, 정확해. 이런 거를 정확해. 산지에서 그 커다란 뭐 1.5톤짜리 봉고 트럭이라든가 좀 더 큰 뭐 이런 거 갖다가 실어가지고 산지 직송으로 이렇게 떼서 파는 그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농산물을 거래할 때 그렇지. 용례를 한번 용례를 해보는 거죠. 깡 선생이 배추를 팔려 왔어. 이 깡 선생 배추 얼마나 갖고 왔어? 그러면은 차 한 떼기로 가져왔어. 500에 넘겨. 그러니까 그 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밭대기 뭐 이런. 예, 그렇지. 그렇죠. 밭을 통째로 사는 게 밭대기고. 거래하는 단위인데 요걸 거래하셨어요? 2002년. 2002년에 그때 대선이 16대였는데 이회창 후보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이제 이제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3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해 건너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한나라당에서 근데 한나라당이면 뭐 새누리당이지 뭐죠?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톤 탑차 한 대 분량으로 받은 사건인데 이걸 50억에서 150억씩 나눠서 가졌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 법률 고문이었던 이제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LGA 그룹에서 가져왔는데 LG에서 이제 현금 한 150억 정도가 들어있는 트럭을 이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지하 휴게소에 딱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고대를 몰고서 오신 일이었어요. 그걸 차떼기인데 개인배적이네. 그렇죠.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발견된 게 823억 정도를 823억. 그렇죠.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진영에서 되게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은행으로 거래하다가 와이파이에서 증발하면 어떡해. 잘 얘기했어요. 그게 원래는 이게 그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주면 받았대.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와가지고 금융실명제를 해버렸잖아.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 차떼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차에다 돈을 싣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물리적인 돈을. 요게 그래서 사과 박스에 2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한 박스에. 그래서 그렇게 주고 받았던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느냐. 이게 재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비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비리 수사하겠다. 막 비리를 막 판 거야. 파고 막 수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밝히고 싶었던 거는 SK그룹이 민주당한테 대선 자금으로 한 25억 준 거 아니냐. 그럼 막 판 거야. 파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제 한나라당이 줄에 보니까 까먹은 거야. 자기 받은 걸 까먹었어. 그래서 막 파다 보니까 SK그룹에서는 그 민주당한테 25억 줬는데 한나라당한테는 100억 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823억. 잠깐만. SK그룹에서 100억을 한나라당에서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한테는 25억 주고 의리네. 근데 이게 그것도 이게 검증된 건 아닌데 이 검증된 게 아닌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기업들이 요즘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10대 1로 줬대요. 10대 1로? 비율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정찰제구나, 1, 그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한테 10 정도 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이네. 그렇지요, 그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기업도 사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기업이 필요하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가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는. 내가 기업을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눈을 잘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수당은 기업에서 스폰을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데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어떤 어떤 기부금 같은 것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소수당은 대기업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달라는 거는 아니시겠지만 비판해 볼 수 있다. 달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달라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회창 후보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몰랐을 수도 있죠. 이회창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거는. 같아요. 아래에서 알아서 다 하는 일인 거고. 그냥 뭐 정말, 어느 정도는 정말 그랬을 아니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몰라. 어느 정도는 네. 기업들에서 들어온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회창 후보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잘 지내고 계세요.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지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시민들이 나한테 돈 준 게 아닌 거야. 그죠? 누가 나한테 돈 준 거냐면 기업이 나한테 실제로 돈을 줘서 내가 당선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공약을 지켜야 돼. 공약? 기업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죠. 이거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적인 의리네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지. 너 나랑 같이 룸사롱 가고 말이야. 그죠. 같이 동영상 찍었잖아. 그렇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잠깐. 너 이거 위험해. 근데 그 또 국회의원도 보통 한 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의리를 지켜야. 대통령 한 명한테 그 선거 자금이 500억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정당 전체로 보면 이거 되게 작은 돈이야. 823원 작은 돈이다. 그러니까 정당 운영 자금이라는 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 뭐 그러겠죠. 지구당에서부터 뭐 그 당직자들 뭐 이런 조직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그게 없으면 사실상 경쟁력, 현대의 어떤 대의제도 하에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서로 정당들끼리 이제 그 자기의 정책이나 이념을 경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론전을 하고 홍보물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 일단 봐야 되잖아. 이겨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고 내가 선이니까 나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건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일단 뽑아줘야 되니까. 일단 뽑혀야 되니까. 이름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어요. 다만 구조는 안 바뀌었다. 구조는 안 바뀌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막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존 듀이라는 이제 철학자, 우리 듀이 알잖아요. 존 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정치란 대기업이 사회에 던지는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촘스키도 사실은 이걸 이어봤는데 정치의 본질이 뭐냐. 정치의 본질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돈이 필요한 걸 볼 때 기업이 사실은 주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촘스키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맥도날드에 갔는데 뭐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장 나와. 그럼 누가 나오냐면은 사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오바마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가 나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맥도날드의 잘못이고 맥도날드의 수익 구조의 문제인데 실제 누가 사과하냐면은 지점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동일하다는 거야. 기업으로 상해야 되는 화살들을 누가 막아주냐? 기업의 그림자인 정치인이 막아준다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 집단을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 말은 이게 제가 무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는 기업을 그러니까 자본가 집단이 통치하는 수단을 정당화시켜주는 걸 수도 있네요. 이야. 그래, 정확하네. 아니 근데 이게 독실이가 똑똑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죠.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 그게 아니 왜냐면 이 정확한 분석인 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몇몇 뭐 긴스버그, 뭐 프루동 뭐 이런 대표적인 진보 계열의 어떤 정치학자들이 이런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시민들의 통치를 정당화해서 국민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통제하는 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적 반대나 저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치. 네. 니네가 안 뽑은 거잖아. 그렇지. 오히려 혁명을 가로막는다. 이런 비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네.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실제로도 보면 비판하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보면 다들 비판하는 게 투표를 안 했다만을 비판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판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줬잖아. 근데 니네가 안 바꿔놓고서 왜 징징대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난 사회 바꾸고 있는 거 싫어. 근데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정치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로서의 기업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는 두자 이런 그죠? 거를.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죠. 기업의 그림자. 그죠? 제가 칭찬을 받은 건지 욕을 먹은 건지 칭찬을 가려갖고. 어쨌든 그 지방 의원 얘기도 못 하겠네. 공천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그거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핵심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의 뜻이 아니라 반영되지 않는. 그죠.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고 거기에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실질적인 엘리트들.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 엘리트들. 아니면 기업의 경제 엘리트들. 아니면 관료 집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관료 집단이 권한이 이 사람들 철밥통이잖아 일단. 그렇지. 오히려 관료들, 실질적인. 그리고 관료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고 계시는 또 대학 교수님들. 프로젝트 왜 교수님들이 왜 교수님들 얼마나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싫어요 나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죽창을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깨끗한 그 정치인이라고 해도 구조적 환경 안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현실 정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상황은 크로포드 맥퍼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 예,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치를 하는 과정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급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당이 몇 개 없어. 그러네. 그치.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둘끼리 이제 어떤 제품을 내놔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둘이 먹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슷비슷한 걸로? 비슷비슷하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응하려는 욕구가 없어지죠. 그렇구만. 야, 이거 되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핵심을 짚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창? 기도? 그렇죠. 일단 죽창이 하나 있죠. 다 같이 구기를 들고. 그래. 구기도해? 구기도해. 죽창 들고 기도해. 근데 중요한 거는 혁명 이런 거 하는 거지. 동학 근데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네.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라서.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데는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년 걸릴 또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는 동경하는 서구 사회도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한 이론가들은 다 서구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들이에요.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동아시아를 우리 상황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서양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잘 돌아간다고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다고 보는 서양 사회에서 나오는 비판들입니다. 이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땐 당연하고, 대학교 다니는 내내에서도, 자연계열에서, 이공계에서 그랬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거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온 학교도 심지어, 문과가 없어. 네, 문과가 없는 학교, 그리고 한총련에서 탈퇴를 하고, 그때 학생들이 이제 같이 투표해갖고, 우린 정치 이런 거에 끼지 말자. 잘 모르겠다. 우리 때가 그때야. 우리 때 그때. 그랬었던 학교였고, 저도 관심이 없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일종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면 남자들이 너무 꾸미는 것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대충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일종의 와일드함에 대한 자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과학을 하자. 좀 이렇게 해갖고, 그런 자랑이었던 그런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순수함을 유지하자. 그쵸, 우리만의. 그쵸. 그래서 우리 캠퍼스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선이라고 하잖아. 문화선전이라고 해서 애들 티 같은 거 입고 운동한 학생들이 같이 춤추고 하는 거 막 보기 싫어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길 때쯤이었어요. 그죠? 짜증나 보이고. 그 사실 이거 뭐 노동이라는 단어라든가 막 그치, 이런 혁명.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었다가 나중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저는 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본주의란 말을 딱 생각하니까 어느 날 문득 되게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자본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 말 자체에 있는 게.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파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정치에 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구조 안에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으뜸인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구조가 과연 깨질 수가 있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요즘 뭐 피케티가 그 논문 막 요즘 난리 났다고 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피케티요? 네, 피케티 셔츠 말하는 거야? 아니 피케티. 나도 그 생각했는데. 경제학자. 네, 경제학자 피케티. 최근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뭐 거의 뭐 최고의 뭐 한 거다. 뭐 20세기 최고의 뭐 경제학자 이런. 결론은 근데 뭐 나도 아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 뭔데요? 나온 거죠. 피케티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지금 자본을 끌어들이는 속도가 부가 재분배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냈대요. 그게 끝이야?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그게 뭐야? 우리 다 알고 돈이 있었잖아. 돈을 번다 이거 아니야? 돈을 번다. 그걸로 지금 유명해졌어? 바보 거의 아닌가? 뭐 서구사회에서 지금 거의 뭐 충격적인 논문이라고. 피케티 개새끼. 뭘 쓴 거야, 이 피케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게 번역서는 안 나는데 일본어판 뭐 영어판 이게 지금 되게 충격적이래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했잖아요. 그래. 근데 되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란 말 자체가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분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읽어볼까요? 뭐 대안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대안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전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 철학자들,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뭐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 시민들이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자꾸 소외되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참여하라 이거야. 직접. 저도 근데 깡 선생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현실적으로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인배라 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내가 2002년 차떼기 사건 얘기하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FTA 할 때나 막 그때 동의했던 국회의원들 막 죽일 놈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세월호 얘기하는 좀 어렵지만 이거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처벌될 때까지 그거를 가져가는 끈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죠. 근데 뭐에 대한 참여냐면은 관심이 아니라 돈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은 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모아주고 맞아요. 그 사람의 펀드에 대해서 들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일종의 정치 활동 혹은 꼭 정치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정당 말고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집단들이 또 있죠. 네. 시민단체. 그렇지요. 그렇죠. 감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보험 들고 무슨 보험 들듯이 그죠. 정치 활동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다가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과 돈과 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게다가 돈이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죠.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 펀드들을 마련하시거든요. 뭐 박원순 펀드. 그러면은 이자까지 쳐가지고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참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필요하다는 것 생각이 같고. 들고. 투표 얘기를 할 줄 아는데 돈을 줘야 돼.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또 한 가지 아까 독실이도 잠깐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일단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참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너저분하고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지. 똑같다. 현실적인 정치인들은
그런 놈들만 모여있는 리그인 것 같고 거기 정글에 내가 들어가는 건 내 스스로가 타락하는 것 같고 맞아. 나는 나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정치활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숭고한 활동 아닌가요? 정치활동의 본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뭔가를 고민하고 이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 같은 학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공적 많이 나와, 활동 준비했어. 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피케티만 기억나. 그러니까 어떤 공적 그 생활에 공적인 임무를 이렇게 맡거나 공직을 담당하거나 공적인 정치적인 사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떤 더 도덕적으로 고양된 인간의 품격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반대네요. 우리는 좀 저급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정치인, 그 젊은 친구들,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그 대학생분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럽 사회라든가 뭐 미국도 그렇고요. 클린턴, 힐러리 이런 사람들은 대학생 때부터 민주당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게 사는 집안이긴 했는데 활동 같은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누구나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제 슬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넘어갈 차례냐면은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또 쫓겨나기 전에 쫓겨날 것 같아. 이 정치 얘기 길어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독재가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할 때까지 해보죠. 뭐. 해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민들의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해보려고요. 시민들은 왜 시민들을 타락했다고 할 수도 있는가? 이것도 쟁점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거에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락의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타락이란 말을 들으면 마치 좀 이렇게 죄를 짓는 거 그리고 막 뭐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현재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현재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시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거 네가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굉장히 스스로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번에 또 선거에서 뭔가 제가 어디를 지지했는지 말할 수 없지만 좀 결과가 안 나왔잖아. 뭘 지지했어? 결과가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도 좀 이렇게 화가 나면서 그냥 진보라고 말해 네가. 저는 진보입니다 진짜로. 저는 보수. 진짜인지 몰라. 그런데 언제 너 정체를 폭로할 거야.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 지대협약이 뭘 하고 있냐면 좀 균형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었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좀 우리가 강하게 좀 몰아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말고 오히려 좀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 발짝은 물러나서 그래 이번에 일단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는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냐면은 보수와 진보에서 균형이 아니라 현실과 미스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미치겠어. 미스테리에 조금 더 기울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말 끊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 이번에도 또 분노한 의견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저 안에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시민의 타락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못한다. 독실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이 자기한테 이득이 될지 계산을 하지 못하고 흔히 이제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죠. 우리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우리 계급에 내가 속해 있는 계급의 이익을 향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자꾸 투표를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어떤 특정 지역 너희들 어떻게 한번 쉽게 말하면 좆대 봐라 이거야. 니네가 한번 뽑은 거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한번 좌시 돼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냐. 먹는 자시요. 먹는 자시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중간에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댓글이 달리는 것들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 거 정당이 뽑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는 거죠. 너 한번
잣대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이. 제가 처음에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저도 같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좀 더 심해져갖고 너희들은 당해도 싸라고 이제 일종의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갔어 제가.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어떤 걸 준비했었어야 됐냐면 시민들이 계급을 배반해서 하는 어떤 좀 이율배반적인 투표를 하는 성향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 준비했어요. 무슨 왜 그런 투표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까놓고 말을 해서 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가? 그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뭐 미디어가 문제다, 뭐 조선일보를 위시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한다. 팩트를 모르고 저런 투표를 하는 거다. 그렇지.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증거들을 많이 좀 발견하게 됐어요. 진보 쪽에서 그걸 오히려 알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우리가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근데 잠깐만. 그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재수없겠지만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재수없다. 철학가에서 뭐 하냐 하면은 계속 논증 분석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철학가 나오면 포항제철 가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안 뽑아주더라고. 야, 근데 어쨌든 무슨 그런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 20대 한 중후반까지도. 어떤 자기 이익을 계산을 못하고 투표를 하는 거다. 아니면 정보가 차단돼서 이런 우매한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저도 좀 나이를 먹고 계속 선거 결과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실이랑 같이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를 하기 전에, 변명을 해주기 전에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만약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잘 몰라서. 하는 분들,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잖아. 근데 누구나 다 모르는 면이 있고 누구나 다 완벽한 결정은 못하는 거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혹시 어떻게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끝인데? 뭐야?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는데요? 왜 이율 배반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사회과학 쪽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각자 주어진 정보들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의 영역들이 있죠. 그것들을 토대로 나름대로는 그 체계 안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편향된 주관의 시각과 어떤 경험 세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왜곡돼 있고 이게 완벽한 결정은 완벽한 합리성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 구체적으로. 내가 60대인데 저쪽에서 이제 집이 한 채 있어. 한 채 있고 축산업을 했어요. 축산업을 해가지고 독실을 나와가지고 얘를 대학에 보냈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고려하길래 자신의 이익과 대비되는 걸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왜 뽑을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반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건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기분 나빠해 주실 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조건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집이 있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그죠. 그 세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세금을 조금 더 내기 싫고 그렇죠. 그리고 내 집값은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합리성이네. 합리성이 그러니까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51% 약간 그러니까 자기 집 보유한 국민 숫자가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보면서 딱 그 비율로 나온 거야. 52대 40. 그러니까 이게 그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개발 이후에 50년대, 60, 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정책.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국가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뭔가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거기 이제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상권이 개발되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복지가 향상되는 그 모델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학습해왔고 배워왔던 어떤 성공의 모델. 그렇지. 개인의 어떤 체험이라는 그렇지. 거죠. 자기들은 그래서 계속 성공을 해왔다는 거야. 성공과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 체험이 그치. 신뢰를 마련했다는 그게 주춤할 것 같아서 걱정되고. 요거 댓글에서 남겨주신 분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반박은 좀 있어요. 뭐냐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자기 집값이 좀 올라봐야 다른 집도 다 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 혹은 이사 갈 때 결국에 올랐으니까 똑같아. 거주할 집이 오르는 건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거는 저는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제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2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면 다른 집도 다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2억짜리 주고 산 집이 1억 5천으로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이 떨어지고 나면 미칠 것 같은 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왜 미치냐면은 내 돈으로 안 사서 그래. 내 돈보다는 오를 걸 예상하고서 빚을 내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원금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 빚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2년, 3년, 4년을 그렇게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돈인데 몇 개월 만에 그냥 날아간 거야.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리 합리적으로 니만 떨어진 게 아니야 다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냈네. 첫 번째는 경제적 이해관계, 두 번째는 개인의 역사적 경험. 전 또 미디어가 굉장히 크다고 항상 전 미디어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미디어가 심어주고 있는 것들, 정보에 노출되는 횟수, 이거 좀 중요하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건 또 공포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저쪽은 그렇지. 윤리적이지 않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마찬가지죠. 이쪽 미디어나 저쪽 미디어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공포가 큰 것 같아요. 공포. 맞아요. 저는 특히 그 케이블 TV 보면은 보험 관련된 거 계속 나오는데 개인의 사적인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너 좆된다. 너 좆된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내 삶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렇지. 근데 그 공포도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6.25와 그 어려웠던 시대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포. 북한에 대한 공포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아직 60, 70대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 공포가 큰가 봐. 그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 저도 군대 갔다 온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좁배기 까고. 그 공포,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합리성은 당장 뭐 서민들 먹고 이게 아니라 일단 전쟁 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전쟁 나지 않는 방법은 새누리당에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이 하는 방법만이 오히려 전쟁을 안 나게 한다. 그렇지.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것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습관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부조화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까지 황우석 박사를 계속 지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황우석 박사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 왜냐면 그 인정하면 자기가 병신이거든. 그치. 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 네. 저는 과학도로서 이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괜히 했다가 좆될 것 같아서 말아가지고 받아자겠습니다. 황우석 박사님 존경합니다. 진짜 미쳤어. 과학자의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공포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집권 여당을 지지한 걸 멈추지 않았던 지역에선 특히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카더라인데 상대편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잣된다. 전쟁 공포가 그런 아니라 거 있죠. 지금까지 사실 자기들도 아는 거야. 불평등이 심화될 정도의 개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저쪽이 굉장히 개발 낙후된 거 알아. 근데 이번에 저쪽 지역의 기반을 가진 정당이 된다면 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고 보복이 있을 거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네요. 일종의 이런 공포들. 근데 그거는 이제 대놓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름아름이 이제 퍼져나가고 오래 사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 하겠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제로 그게
그런 식의 보복들이 있었던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보복은 있을 수 있다. 심리적인 보복. 내가 그렇죠. 졌다. 우리가 졌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제외될 거다. 집값이 떨어지고 결국엔 집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 그 정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시민들이 무작정 비합리적이다라고 몰아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 내리면 그런데 그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민이 무작정 비합리적인 존재는 그렇죠.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제 관용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또 쫓겨나겠다. 예,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이제 시민의 무관심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는데 또 쫓겨나겠어.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저는 진보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대해 이거에 대한 반박들은 다 진보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진보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전북대 교수님 강중만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 네. 예. 이번 달에 2014년 5월에 인문과 사상에 쓰신 글인데. 인문과 사산이요? 인문과 사산. 갑자기 김도인 목소리가 껴들기 시작했는데 김도인이 방금 도착했어요? 예, 좀 늦게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순간 이동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반갑습니다. 이따 철학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예. 제목이 좋습니다. 왜 싸가지 없는 진보는 진보의 해가 되는가? 네. 진보에 욕먹을 수 있는 내용 같은. 그런데 이 내용은 도덕 이론이에요.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눈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서로 판이한 도덕 시스템을 가졌고, 양 진영의 정치적 담론은 상당 부분 그들의 도덕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많은 다른 진보주의자처럼 나도 한때 보수주의자들을 천박하고 감정이 메마르거나 이기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의 도구이거나 아니면 파시스트들이다 이렇게 얕잡아 생각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고도의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간주하고 있고 그들이 깊이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점을 깨닫게 돼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보수주의를 두려워하게 됐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지.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냐. 멍청하거나 개몽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충격받은 게 이런 겁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슈베더가 한 말이 도덕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차원, 공동체의 통합과 질서를 중시하는 차원, 이 공동체, 또 영혼의 깨끗함과 신성을 중시하는 차원, 이거 뭐 김도인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공동체, 신성이라는 도덕의 세 차원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개인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셋 다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도덕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 전중환 교수님이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이해하는 도덕 자체가 사뭇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훨씬 더 지지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사탕 발림에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그들의 삶을 향상할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기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보통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보 세력은 보수적인 국민들이 그들을 생리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흔드는 비도덕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죠. 이게 완전 충격적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도덕이 우리보다 더 낫냐 펄쩍펄쩍 뛰겠지만 도덕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오히려 돌직구를 날리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먼저 도덕 부분에서 새누리당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 갖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네, 근데 요거 잠깐 붙이면은 왜 원세훈 국정원장이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요게 이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그 서울중앙지검 그 특별수사팀장이 했던 인터뷰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북 좌파가 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때 여기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정말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한 행동이 옳다라고 믿고 여러 가지를 하신 거죠. 물론 프레임을 짜고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특히 언론에서는 전 언론 데스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어떤 그 각자의 도덕적 가치가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도덕적인 비난의 수위 같은 것도 좀 관용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꼭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헌법적 가치라는 거. 우리는 우리 전체 사회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최소한의 개인의 어떤 생명, 안전, 뭐 그들의 어떤 참정권, 인권 이런 민주적인 가치들은 다 같이 지키자라고 합의를 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가. 즉,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성장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실제로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더 하는 문제가 좀 부차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진보 입장에서,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보적인 입장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건들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국정원이라던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조작을 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부도덕한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어야 되고 물론 무조건 정권 퇴전이 만능은 아니에요. 정권 퇴전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 사건에 가담했던 엄청난 국가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건데 이런 목소리들이 의외로 제가 뭐 특정 정파를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거기에 이렇게 둔감하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서로 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공통분모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데 그 공통분모가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도덕성을 얘기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뭔가. 물론 성장, 경제 성장, 효율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거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가치들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시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계몽할 거냐? 이 사람들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교육을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좀 이상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남 좌파가 강남에 사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민을 위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칭송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진보적이다. 좋다. 그런데 서민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공주님을 위한다.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예를 든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서민들이 자기가 좀 굶어도 되니까 난 공주님을 위하고 싶어. 불쌍해 공주님이. 근데 그거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왜 멍청하냐? 이게 왜 비합리적이냐? 영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누구 잣대로 봤을 때 이게 비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잣대로 볼 땐 비합리적이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잣대라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고 사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어떤 노인분들한테 특히 서민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말 안 통하네. 미개하다. 대화가 안 된다.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아예 다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어떤 개인의 도덕성 차원의 문제 또 분명히 있지만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사실 저희 카페 게시판에 하노스라는 분께서 아주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정리를 하면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어떤 이런 도덕성에 타락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세요. 부불평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실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스님께서도 게시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 책을 인용을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공부했던 많은 이제 민주주의 사상가들도 이론가들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게 없으면은 정치에 참여하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시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예. 그러니까 그러는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시민들의 안전망, 사회 안전망, 복지 수준, 복지 혜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너는 왜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해? 왜 그렇게 비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내 집값이 반토막 나게 생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도덕성만 강요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배우더라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평등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 그렇죠. 강 선생은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지 무조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인 논쟁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하고서 영원히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다시 또 한 몇 주 정도 더 지나면 정치 다시 다룰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11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치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엘리트, 그리고 대의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어떠한 정치적 문제에 맞닿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신 다음에 요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많이 배웠어요. 요걸 준비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는데 저는 둘 다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독실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 민주주의 아니면은 최소한의 도덕적 측면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 두 가지 다 많은 걸 저한테 알게 한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재주의자에서 이제 회개하고 저는 외계인 중심주의로 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쪽이 확고하다는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어. 좀 맞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만 한쪽을 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불쌍해하는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효율적으로는 이게 최대다 이걸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을 시켜줘야지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셋이 의견이 처음에 우리 싸우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30년 동안 뭐가 30년이나 더 많이 살았지. 30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제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말랐지만 감히 우리 이제 정치 상황에서 피는 안 말랐지만 얼굴은 마르고 있어요. 건조해 보이는데. 야 까먹었다. 어쨌든 한국 상황에서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건 역시 관용. 우리 셋 다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와 다른 거를 이미 틀린 거라. 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관용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을까? 상대방의 그 입장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근본적인 출발점은 나 스스로가 주구장창 올바른 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겸손이네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못나 보이지만 그만큼 나 역시 못나 보일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하는 데서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못난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싸우기도 하고 티격태격 욕도 하고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못난이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갑자기 완전 훈훈해지는데 그렇죠. 깜짝 놀랐어.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더라고요. 못난이들의 행진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얘기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깡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노래 그 가수 중에 사이라고 사이가 착각이란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네가 모든 게 옳고 모든 게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 쪽팔리게 된다. 그런 노래인데. 사이? 사이 말고. 비트윈? 네, 사이가. 나중에 사이도 한번 다룰 거려고 하는데. 사이를 어쨌든, 한번 초대하죠. 오실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정치,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회 뭐죠? 우리, 어렵죠? 예. 어려운 주제를 한번 꺼내드리겠습니다. 철학적인 철학. 영역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 황제철에서 하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뭘 하는 거야. 어쨌든 이제 몸이 괜찮아서 돌아오신 우리 김도인 모신 다음에 철학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후기 부탁드릴게요. 네. 나만 빼고 니네들은 전부 우물한 개구리.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믿는 것만이 진실. 나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착각 따위는 하지 않는데, 게다가 나는 인격 또한 아주 고매해서 그런 너희들을 모두 감싸 안는다는 착각. 네 알고 있네. 착각 쪽팔린데